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란코 본이라는 분의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요.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 반도에 있는 언덕위 마을, 무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저자의 개인적인 시선이나 경험, 때로는 좀 날카로운 비판 같은 것까지 녹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이 모토분이라는 장소에 겹겹이 쌓인 역사의 층위, 또 그곳만의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뭐랄까 과거 유산과 현재 삶 사이의 어떤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것들을 함께 이해해오는 겁니다. 네, 모토분.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기록상으로는 그 9세기 프랑크 왕국 문서에 처음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신석기 시대나 어쩌면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13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거의 한 500년이죠. 이때 이어진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가 현재 우리가 보는 그 모토분의 모습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마을 아래 미르나 계곡의 참나무 숲이요. 이게 베네치아 도시 기초를 다지고 또 배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몬토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역사가 정말 오래됐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아무래도 근현대사 그리고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와, 500년 베네치아 통치라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사실 모토분을 거쳐간 지배 세력이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자료 보니까 정말 숨가쁠 정도던데요. 맞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때쯤 켈트족이 이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뒤에 이제 로마인들이 왔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로마 시대는 비교적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비잔틴 제국, 그리고 804년 리자나 회의라고 그 이스트리아 지역 행정 경계를 정했던 중요한 회의 기록에 등장하는 프랑크 왕국. 그 다음은 또 아큘레이아 총대주교라고 당시 이 지역의 강력한 교회 국가였는데 그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게 자료에 유네스코 연도 오류가 좀 있는데 1278년부터 1797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통치를 한 거죠. 1278년부터군요. 네네. 네. 그리고 베네치아가 물러난 뒤에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잠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다시 오스트리아.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탈리아 왕국, 이때 파시스트 시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이후로는 현재의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속하게 된 겁니다. 와, 켈트, 로마, 비잔틴, 프랑크, 아킬레이아,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 크로아티아까지. 와, 정말 유럽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렇게 지배 세력이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모토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뭔가 끊임없이 외부 힘에 의해서 규정되고 또 적응해야만 했던 그런 장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지배자가 많았다. 이걸 넘어서요. 그 지배 세력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모토분의 가치랄까 역할이 전혀 다르게 평가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해상 강국이었던 베네치아. 이 사람들은 바다랑 연결되고 또 당시에는 배가 다녔던 미르나강을 통해서 접견할 수 있는 이 모토분을 아주 전략적인 목재 공급 기지로 봤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목재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치아 도시 건설하고 함대 유지하는데 이 모토분 참나무가 정말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선 오스트리아 제국은 아무래도 육로 교통을 더 중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트리아 내륙에 있는 파진, 독일어로는 미테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거기를 행정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모토분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아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 내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파진하고 모톱은 지금은 둘 다 작은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각기 다른 시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게 이게 심지어 신화하고도 연결될 여지를 남겨요. 일부 자료나 저자글을 보면 미르나강이 혹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이아손 아시죠? 황금 양털 찾아서 콜키스에서 돌아올 때
거슬러 올라왔다는 그 이스트로스 강의 한 지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트로스 강이요? 네, 이 이스트로스라는 게 고대 다뉴브 강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원전 178년에 로마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미르나 강을 이스트로라고 불렀다는 기록까지 언급이 돼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트리아 반도 이름 자체가 다뉴브 강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로 이어지는 거죠. 역사의 깊이가 신화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와, 역사랑 신화가 막 얽히는 지점이네요. 그 베네치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500년이나 지배했으니까 그 흔적이 마을 곳곳에 정말 깊이 새겨져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마을 딱 들어서면 느껴지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골목길 이름에서도 베네치아 향기가 물씬 풍겨요. 뭐 그라디졸, 보르고, 리알토 이런 이름들 베네치아 본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죠. 그리고 또 마을을 둘러싼 아주 인상적인 요새. 이것도 역시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서 베네치아 시대에 건설된 겁니다. 아, 요새도 그때 지어진 거군요. 네. 물론 이제 16세기 이후로 화약 무기가 발달하면서 군사적인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모토분의 상징으로서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근데 그 요새 관련해서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모토분 궁식 문장에는 탑이 5개나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 옆에 있는 종탑 하나만 남아있다면서요. 나머지 4개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자인 랑코 본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그 탑들을 해체해서 나온 돌들로 거리를 포장하는 자갈로 썼을 것이다. 이런 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쩌면 베네치아 이전에 사용됐던 3개의 탑 문장이 오히려 초기 요새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설도 있어요. 5개 탑 문장은 나중에 추가된 상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확실한 답은 없지만 이런 미스터리 자체가 모토분의 그 오랜 역사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흔적들,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저자 랑코본하고 이스트리아 건축유산 보존 책임자였던 이반 마테이치 씨,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바로 이 두 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마테이치치가 복원 과정에서 건물의 원래 돌을 그냥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소위 크로아티아 회색이라고 불리는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면서 분홍색이나 테라코타색 같은 베네치아 시대의 특징적인 색깔들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요. 아, 색깔을 지우려 한다고요? 네. 보는 오래된 집 처마 밑이나 좀 숨겨진 부분에 남아있는 과거 색상의 흔적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베네치아 역시 다채로운 세계 도시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마테이치치의 방식은 단순히 뭐 미학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토분 역사에서 베네치아 시대를 아예 지워버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색깔 논쟁이 아니었네요. 어떤 역사를 진짜 모토분의 모습으로 인정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였군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언급됐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청 건물 복원할 때 색깔 논쟁이에요. 복원 후에 건물이 옅은 노란색하고 흰색으로 칠해졌는데 저자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테라코타색이나 황토색 계열이 더 맞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저자가 시청 정면에 있는 그 5개의 아름다운 비폴레 그러니까 아치형 이중 창이요. 네. 그 복원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색상 선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적인 복원하고 역사적 정체성 구현 사이에 어떤 긴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의미는 잘못됐다. 뭐 이런 거군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그 나무 이야기 아니었나요? 베네치아랑 관련된 건 아니고 이탈리아였던가요? 아, 네, 맞아요. 보르구 거리에서 있던 삼색 밤나무 벌목 사건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국기의 3가지 색깔, 녹색, 흰색, 빨간색을 상징하도록 서로 다른 가지를 접목해서 키운 좀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나무였다고 해요. 와,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잘려나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와 기억을 선택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을 낳는군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토본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도 정말 극적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주한 사건, 엑소더스라고 부르던데 이게 마을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네, 그 시기는 모토본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단절 중 하나였습니다. 저자는 당시의 마을을 떠나면서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졌거나 헐값에 팔려나간 7대의 피아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실감, 문화적인 공백 이런 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요. 7대의 피아노. 네.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떠나면서 마을이 거의 유령도시처럼 비어버렸고 그 이후에 유고슬라비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슬라보니아나 메지무레 같은 크로아티아 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 온 거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빈집을 채웠군요. 근데 이 새로운 정착민들은 기존 주민들하고는 문화가 좀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흰색으로 칠하는 걸 보고 좀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기존 모토분에서는 다양한 색깔로 집을 칠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런 사소해 보는 차이들이 어쩌면 문화적인 이질감을 나타내는 신호였을 수도 있죠. 저자가 또 1947년에 17살 나이로 모토분을 떠나야 했던 에우제니오 마이산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서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이 엑소더스가 남긴 깊은 상처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 어떤 대화였나요? 마이산니가 자기 옛날 집이 있던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 걸 보고 슬퍼하면서도 또 저자의 집을 방문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인 거죠. 7대 피아노 이야기만 들어도 그 공백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상처나 급격한 인구 변화가 현재 마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저자가 지나친 불쾌감, 영어로는 surfeit of nastiness라고 표현했던 그 현상 말이죠. 네.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마을 안에 뭐가 만연한 까칠함 혹은 약간의 적대감 그런 걸 느낀다고 해요. 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공동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는 더 나은 교육이나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빈집들은 휴가용 별장으로 외국인들한테 팔려나가고 이러면서 상주 인구가 줄고 공동체 유대가 약화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약화. 네. 둘째는 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시절의 어떤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이런 게 사라지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쟁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주해온 정착민들이나 그 후손들의 생활 방식, 문화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실제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자료를 조사했던 게 2007년 당시인데 그때 성벽 안 구시가지의 상시 거주 인구가 고작 306명이었대요. 성인 261명, 아동 45명. 306명이요? 네, 전성기에는 약 2,500명이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죠.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와, 2,500명에서 300명이라니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네,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모토분 연대기 서술을 1943년에서 멈춘다고 밝혀요. 이때가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군이 점령하면서 사실상 기존 모토분 공동체 연속성이 끊어졌다고 보는 시점인 거죠. 그 이후는 이전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가 1943년에서 끝나는 거군요. 이런 역사적 격변과 공동체의 변화 속에서도 모토분은 여전히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화나 전설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모터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거인 벨리오제 이야기죠. 위대한 요셉이라는 뜻인데 이스트리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조르의 동화로 유명해졌고요. 억압받는 이스트리아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벨리 요제.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아르고호 신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미르나강과의 연결 가능성 자체가 흥미롭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토분이 고대 트로이의 유적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대요. 트로이요? 정말요? 네.
저자는 처음에는 호메오스 일리아드를 읽고 에이 근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신화 형성에 기여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생각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흥미롭네요. 저자 자신의 경험 중에도 좀 기묘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인류학자 토모 빈슈차크라는 분이 이스트리아, 특히 모토분 지역에는 여전히 주술이나 마법, 관련된 믿음, 관습 이런 게 살아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서요. 저자 자신도 집수리하다가 벽 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못다발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메달 같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토분이라는 장소에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거죠. 와, 진짜 별별 이야기가 다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깊은 역사와 신화, 그리고 복잡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진 모토분, 오늘날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대의 삶과 과제들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 베네치아에 중요한 참나무를 공급했던 그 모토분 숲,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식재료죠. 바로 트러플, 송로버섯 산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아, 트러플. 그렇죠. 네. 근데 저자는 이 귀한 자원인 트러플 채취가 제대로 관리되거나 규제되지 않고 너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목재 공급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자원 문제가 현대에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또 유명한 것이 영화제 아닌가요? 모토분 영화제? 네, 맞아요. 모토분 영화제, 한때는 국제적으로도 꽤 주목받는 행사였죠. 다만 저자는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근에는 그 인기가 좀 하락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특산물인 테란 와인하고 트러플을 결합한 축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아, 와인이랑 트러플 축제. 네.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은 세계적인 카레이서 마리오 안드레티. 그 사람의 출생 기념비 제막식이에요. 그분이 바로 1940년에 모토분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정말요? 마리오 안드레티가 모토분 출신이었군요. 네, 이런 좀 밝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마을은 오래된 기반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저자는 베네치아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된 낡은 하수도 시스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심지어 이 물 문제 때문에 오래된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질 정도면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는 이름이 올라있긴 한데 실제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진전은 수년째 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점도 현대 모토분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역사나 관광지로서의 매력, 그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 모토분이라는 장소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들은 모토분을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언덕 위 마을, 이게 아니라요. 이스트리아와 유럽 역사의 그 파란만장한 흐름이 응축된 하나의 소우주, 마이크로코즘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교체됐던 지배자들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인 충돌, 상실,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죠. 특히 과거의 그 독특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쇠퇴하는 공동체, 정체성의 혼란, 또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 같은 복잡한 현재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하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저자 랑코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 때로는 그 보존 책임자와의 충돌 같은 그의 여정이 마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요. 역사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또 논쟁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소속감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이 한 장소를 진정성 있게, 어텐틱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장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모토분의 사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 모토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저자가 처음에 크로아티아인들을 온화한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나와요. 과거 유럽의 그 끔찍했던 유혈 사태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배권을 확립했다. 뭐 이런 인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의 크로아티아 친구들은 이런 표현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이 크로아티아인은 슬라브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논쟁이 있던 터라 다른 슬라브 민족들과 연결짓는 것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인구 구성과 문화, 정체성이 끊임없이 뒤섞이고 변화해온 모토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현대의 민족 정체성 논쟁은 과연 무엇을 시사할까요? 어쩌면 이는 이 지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국가 건설과 정체성 형성 과정, 그리고 현재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과거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또 재구성되는 그런 복잡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